내 집에서 나가세요. 요양원으로 가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마.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증여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법무법인 소속의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강 여사가 평생 모은 강남 아파트와 현금 자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박 변호사가 치밀하게 설계한 노후 부양 및 동거 보장, 미이행 시 재산 회수 및 처분 권한이라는 핵심 조항이 부속 서류로 삽입되어 있었죠. 이 조항은 강 여사의 최후의 보루이자 자녀들의 이기심에 대한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장남 최민준과 장녀 최서영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민준은 특히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어머니의 의사에 따르는 모양새를 보이며 재산 이전에 대한 집착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최서영 역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압박 때문인지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서명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등기소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최민준 단독 명의로 완료되었습니다. 최민준은 명의가 완전히 넘어왔음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이기적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안방으로 찾아와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세요. 강 여사는 아들의 충격적인 통보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증여 후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잔인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젠 이 집은 저희 겁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강 여사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아들에게 내쫓기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최민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 여사의 낡은 옷과 짐을 허름한 여행, 가방 하나에 담아 현관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이웃 주민 몇몇이 복도에서 이 모욕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더라. 결국 강 여사는 아들의 폭언과 자녀들의 냉대 속에서 짐가방 하나만 들고 정든 집을 나서는 비참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증오와 폐륜에 강 여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선 강 여사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복수를 다짐하는 냉정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곧바로 박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 주세요.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십시오. 강 여사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되갚아 줄 것임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최민준은 어머니 강 여사를 내쫓은 직후 이기적인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즉시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최서영은 오빠의 잔인한 행동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오빠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어머니에게는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서영은 증여받은 현금 일부로 고가의 명품 핸드백과 액세서리를 구입하며 사치를 부렸습니다. 한편 강 여사는 박 변호사가 제공한 수도권 외곽의 작은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강 여사는 그곳에서 자녀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일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폭언과 요양원 통보, 딸의 무관심까지 날짜별, 상황별로 상세히 기록한 부양 의무 불이행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일지는 훗날 법정에서 자녀들의 폐륜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최민주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서둘러 진행했고 매수인은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빠른 잔금 지급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민주는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웃 주민들과 경비원에게 어머니가 노망나서 집을 나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강 여사는 몰래 이웃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아들의 노후 부양 및 동거 조건 미이행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강 여사가 작성한 일지와 이웃의 증언을 근거로 법원 제출용 증거 자료를 빈틈없이 완성했습니다. 최민주는 아파트 매매 계약 최종 잔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매일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손에 넣었다는 해방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자녀들이 증여계약의 부양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복수 실행을 위한 D-데이를 잔금일 전날로 설정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복수극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민준의 잔금일 하루 전 법원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며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조건부 증여 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빈틈없이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박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완료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공식적인 조치였습니다. 오후에 법원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 현관에 가처분 신청 및 소송 개시 통지서를 부착했습니다. 통지서는 최민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날벼락과 같은 경고였습니다. 최민준은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현관에 붙은 붉은색 법원 공고문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어머니 강 여사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최서영 역시 오빠에게서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을 찾아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오빠와 거칠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는 어쩔 줄 몰라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부동산 중개인 조연은 상황을 파악한 뒤 매매 계약 이행 불가와 계약금 반환을 통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중개인은 이 상황이 복잡한 상속 분쟁임을 깨닫고 발을 뺐습니다. 최민주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어머니 강 여사의 임시 거처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이미 박 변호사와 함께 임시 거처를 옮겨 아들의 추적을 철저히 따돌린 상태였습니다. 법원 공고문 앞에서 최민준과 최서영은 누구의 잘못으로 재산을 잃게 되었는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형제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격화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강 여사의 지시에 따라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자녀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강 여사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자녀들에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며 단호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후회와 절망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민준과 최서영은 아파트 매매가 무산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즉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강 여사가 제기한 소송에 강력하게 맞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재판 당일 법정에서 최민준 측 변호사는 증여계약에 조건부 조항이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불분명하여 무효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어머니 강 여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핵심 증거로 증여 직후 최민준이 강 여사에게 요양원 입소를 통보하는 폭언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최민준의 잔인한 태도를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강 여사의 짐을 현관 앞에 던져놓은 현장 사진도 함께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강 여사가 직접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증여 직후 아들에게 요양원 통보를 받고 내 집에서 쫓겨났다는 비참한 사실을 눈물 없이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 엑스트라 사이에서는 자녀들의 패륜적인 행위에 대한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수군거림은 법정의 엄숙함을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은 자녀들이 노후 부양 및 동거라는 증여의 근본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 여사의 증여 해제 청구를 인용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강 여사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선언되자 최민준은 분노에 차박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 경위 엑스트라에 의해 즉시 제지당하고 끌려나갔습니다. 최서영은 법정 구석에서 오빠의 실패를 비난하며 자신만이라도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 증여받았던 현금이라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방조가 낳은 비참한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강 여사는 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아들에게 되찾은 아파트에 대한 최종 처분 계획을 박 변호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여사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되찾은 아파트를 특정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곧바로 밟았습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를 통해 기부 서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최민준과 최서영은 법원 통지서를 통해 자신들이 쫓아냈던 아파트가 강 여사의 의지에 따라 영구히 처분되었음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재산을 되찾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자신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 만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강 여사는 자녀들에게 조건부 증여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자녀들이 이미 증여받았던 현금성 자산을 공탁금 명목으로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산 증여에 대한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청구당하자 최민준은 증여받았던 재산은 물론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과 위자료까지 떠안게 되어 경제적 파탄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서영은 오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내가 어머니를 모욕해서 복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패륜에 동조한 자신 역시 100억 원대 재산을 잃게 되었음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강 여사는 박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준 최후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패륜의 대가다라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에 대한 최종 통보였습니다. 최민준과 최서영은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최민준은 아파트 현관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으나 이미 아파트 소유주가 된 재단 측 관리인 엑스트라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강 여사는 자녀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박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 일체의 접촉도 거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100억 원의 재산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돈보다 더 혹독한 처벌이었습니다. 최민준은 증여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매매를 통해 얻으려던 거액의 현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민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압박을 받던 최서영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요구하며 금전적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최서영은 오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두 형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갈라섰습니다. 그녀는 오빠와의 연을 끊겠다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민주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어머니 강 여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임시거처는 이미 비어 있었고 그는 어머니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여사는 자녀들의 추적을 피해 작은 실버타운에 입소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실버타운 직원들 조연에게 자신의 과거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함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평화로운 노후를 만끽하며 남은 삶을 설계했습니다. 최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자신의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어머니의 재산에 기대어 살았던 호화로운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했습니다. 최서영 역시 어머니의 복수와 오빠의 요구로 증여받은 현금마저 잃고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였습니다. 강 여사는 자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여사가 기부한 강남 아파트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마침내 노후 행복복지센터로 거듭났습니다. 이 센터는 주변의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역 신문과 뉴스 엑스트라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남긴 통 큰 결정이 아름다운 미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매체들은 이 노부부가 얼마나 훌륭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민주는 우연히 뉴스에서 자신이 탐냈던 아파트가 복지센터로 바뀐 모습을 보고 충격과 함께 극한의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욕 때문에 어머니와 100억 원대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서영 역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어머니에게 사과 편지를 수없이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임시 거처 주소는 물론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자녀는 자신들의 패륜적인 행동이 결국 어머니의 복수를 불러왔으며 그 재산이 사회에 돌려보내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민주는 아파트 현관에서 자신에게 수군거렸던 이웃 주민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동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강 여사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복지센터 개관식에 익명의 손님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부한 건물에서 수많은 시니어들이 평화롭게 웃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최민준과 최서영은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않을 편지를 반복해서 작성하며 뒤늦은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진심이었지만 이미 용서를 구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최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강 여사는 햇살이 잘 드는 실버타운의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조용하고
평온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 아들에게 모욕당했던 비참함이나 분노 대신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자리했습니다. 강 여사는 자신이 재산 대신 존중을 선택했고 페르네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자녀들에게 명확히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복수극은 그녀에게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아준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최민주는 위약금과 소송 비용 때문에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하여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했음을 매일매일 자각했습니다. 최서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외곽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의 호화로운 생활을 청산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자녀는 어머니의 생일이나 명절이 되어도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후회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는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강 여사는 자신이 기부한 복지센터에서 매년 익명 기부자 초청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찾아가 수많은 시니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돌아왔습니다. 강 여사는 진정한 유산은 자녀와의 존중 어린 관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 자신임을 확신했습니다. 강 여사의 평온한 미소와 모든 것을 잃고 흩어진 자녀들의 비참한 현실이 극명하게 교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보다 가치가 중요한 삶의 교훈을 남기며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